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는 SSK 지원사업단에 기획한 SSK 이슈 배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아마 배틀이라고 이렇게 이름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 그 학계에서는 대개 이런 말은 잘 쓰지 않고 디베이트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사회과학에서 이제 알려진 디베이트, 칼 포퍼하고 아도르노의 논쟁이라든가 하버마스와 알베르트의 그 실질주의 논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각 분야에서 이제 많은 논쟁이, 유명한 논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논쟁을 왜 하느냐는 이제 결국은 논점을 좀 명확히 해가지고 그 이후에 좀 확대된 관점으로 현상이나 문제를 되돌아보자, 이런 식의 그 가치가 가장 논쟁이 가지고 있는 큰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프닝 모임에 초대된 두 분 대담자를 우선 간략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신대학의 강남훈 교수님이신데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하시고 이제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벌써 오래전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미시경제학과 가치이론 등을 갖다가 전공하고 계십니다. 한신대학에 계시면서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장과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 등과 같은 직책을 맡아가지고 학계 안팎으로 매우 활약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재진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러커스 대학에서 이제 그 정책 박사를 하시고 다시 이제 연세대학 행정학과로 돌아오셔가지고 이 강의를 하시면서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연구자로뿐만 아니라 아주 우수 강의 이런 것으로도 이제 많이 알려진 고명한 선생님들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매우 분위기가 위축되고 또 좀 어수선한 시기입니다만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첫 번째 대담자이신 박남훈 교수님 기조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0분 정도고 배경, 핵심, 그 다음에 주장, 핵심 개념 및 주장 이런 걸 중심으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 발표는 조건부 소득보장 또는 선별소득보장, 그러니까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와 기본소득의 관계를 2018년 통합소득 자료,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제기는 일정한 예산이 가령 24조 원 있다고 할 때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1인당 5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하지만 실업자 200만 명에게 지급하면 1인당 월 10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필요 없는 사람한테 왜 주냐. 이렇게 모두에게 지급하면 조금 줄 수밖에 없으니까 빈곤 탈출 효과가 작다. 또 선별해서 지급하면 내수 진작 효과도 더 크다. 저소득층이 더 많이 소비하니까 행정비용을 절약하는데 행정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할 필요는 없는 거다. 이런 내용들이 이런 문제제기에 숨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논쟁 중에서 복지국가냐 기본소득이냐 이렇게 논점을 삼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대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는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공공부조, 또 하나 더 넣는다면 사회수당 이런 식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사회수당에 가깝죠. 사회수당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고, 새로운 사회수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한 구성요소, 소득을 지원하는 한 구성요소에 불과한데, 복지국가냐, 기본소득이냐, 이러면, 과일이 좋냐, 사과가 좋냐, 이런 식의 논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대답이 아닐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 또 정치권에서 주로 전국민 고용보험이냐, 기본소득이냐, 이런 대립도 전국민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에 들어가는 거고, 기본소득하고 아무 관계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계를 굳이 지을 수도 있지만, 이것도 사과나 토마토냐, 이런 식의 대립처럼 정당한 대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가 좋냐, 토마토가 좋냐, 보험이 좋냐, 기본소득이 좋냐. 그러면 사과도 먹고 토마토도 먹어야죠. 둘 다 필요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이 그럼 문제되는 건 뭐냐? 소득 보장 중에서 한계 세율이 100%인 소득 보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들과 대체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자료는, 제가 시뮬레이션을 하려는 이 자료는 일반적으로 발표된 자료는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하지 않는 자료인데, 마침 유승희 전 의원께서 이 자료를 5년 동안 꼬박꼬박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2018년 마지막으로 모아주셨는데, 총 소득자가 2,779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 한 1,700만 명, 1,800만 명, 그 다음에 종합소득 신고하는 사람 한 500만 명, 그렇게 하면 2,300만 명이고, 거기에다가 순수 일용직이라고 이 연말정산 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 사람들 소득을 454만 명을 합친 겁니다. 합쳐서 개인소득이죠. 합쳐서 한 줄로 쭉 나열한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의 소득을 다 합치면 869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이거는 이제 합치는 과정에서 제가 유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이게 120분입니다. 100분입니다. 이 100분위 자료와 순수 일용직 자료를 합쳐서 100분위별로, 분위별 그 평균 값을 구해보았습니다. 전체 2,800만 명의 소득의 평균은 3,128만 원입니다. 그리고 50% 번째 소득은 여기 단위가 100만 원인데요. 2,06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2018년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60% 번째는 2,671만 원, 70% 번째는 3,500만 원이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 분포가 얼마나 열악하고 이렇게 나쁜 상태인가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차이가 많습니다. 99.9% 번째는 4억 9,600만 원이고요. 마지막 100% 번째는 14억 7,100만 원이니까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난쟁이들의 행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중에서 한 하위 20%가 더 어려워 보이세요? 그 말입니다. 전체가 어려워 보이지 않으세요?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난쟁이들이 갑자기 성인이 됩니다. 진위계수는 0.515고요. 이건 물론 개인이고 소득자들 사이의 진위계수입니다. 가구 진위계수는 아니고요. 그래서 선별소득보장은 우리나라에 아직 도입이 돼 있지 않은 보편적인 실업부조라는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도입되어 있는 건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식이 그 기준액이 있습니다. 1인 가족 50만 원, 1인 가구 50만 원이 안 되면 소득 인정액을 빼고 모자라는 걸 보충해 줍니다.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이 20만 원이면 30만 원을 보충해 주고요. 소득 인정액이 제로면 50만 원을 보충해 줍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 경제학에서는 한계세율이 100%다. 물론 실제로는 좀 복잡합니다만 대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소득 인정액이 제로면 50만 원을 줍니다. 1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30만 원이면 20만 원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20만 원이나 1인 가구일 때 30만 원의 소득 활동을 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이 제도의 혜택을 드는데 이게 뭐냐면 하면 그만큼 100% 과세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다가올 새로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쭉 넘어가세요. 그러나 만약 아까 나온 어떤 정치인의 주장처럼 실업자에게 연간 1,2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뮬레이션 할 때는 600만 원 정도로 좀 줄여보았습니다. 좀 현실적으로요. 그렇게 보면 연간 소득이 이 개인 소득으로 봐서 24% 분위의 사람의 연간 소득 활동으로 번 소득이 620만 원입니다. 그리고 23% 번째 사람이 벌었던 게 575만 원이죠. 그러면 연간 600만, 실업자가 되면 연간 600만 원에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러면 23% 이 번째 사람은 일을 하면 575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을 안 하면 600만 원을 받게 되죠. 그럼 이 사람은 합리적으로 일을 안 하고 600만 원을 받는 걸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시장 소득은 이렇게 다 있는데 그런 제도가 도입되면 23% 번째 사람까지 시장 활동을 안 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다 600만 원을 다 받게 되고 24% 부처는 이제 시장 활동을 하는 게 20만 원이라도 좀 더 많으니까 이 사람도 안 할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행동을 할 겁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소득 활동을 계속 한다면 이렇게 소득 활동을 계속 한다면 실업자의 소득은 600만 원인데 1%부터 23% 번째 사람의 소득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소득 역전이 일어납니다. 소득 역전이 시장 소득을 역전시키는 어떤 소득 보장 제도는 공정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죠. 역전시키면 안 되죠. 역전시키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는 게 합리적인 게 이게 바로 이 도덕적 해이와 실업 함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걸 저는 사중 손실이라고 불렀고요. 경제 활동을 제도가 없었다면 했어야 될 이 활동들 소득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23% 사람들에게 만약에 600만 원씩 지급한다면 39조 원이 듭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벌고 있었던 원래 제도 전에 벌고 있었던 소득은 16조 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비용을 계산할 때는 지급하는 비용 39조 원과 사라진 소득 16조 원을 더해야 됩니다. 그게 경제적인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제적 비용은 55조 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뭐 내부 부담으로 이렇게 39조 원을 내부 부담으로 한다면 23%까지는 돈을 안 내고 만약 비리세를 부담한다면 이 사람들은 쭉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내서 39조 원의 세금을 거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장 소득은 869조 원이 16조 원은 사중 손실이 생기고 39조 원은 실업 부조를 지급해야 되고 39조 원은 기여금, 세금을 걷고 순부담도 39조 원이죠. 가처분 소득도 역시 이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이만큼 줄어들고 이 사람들은 플러스 600이죠. 600만 원씩 되니까. 진위계수는 이렇게 낮아지겠고요. 순부담자의 이 24%부터 나머지 100% 분위까지 부담은 39조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선별소득 보장의 효과가 되겠고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원래 요런 빨간 선의 그래프인데 이 사람들이 요런 초록색에 이 초록색 수평선이 있는 이렇게 실업부조제도라든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이런 것들이 도입됨으로써 이 초록색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시장소득이 제로가 돼버립니다. 그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이런 거고 24%부터 약간의 그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 초록색이 약간 내려와 있는 가처분 소득이 저쪽 세로축이고 오른쪽은 시장소득, 백분위 소득입니다. 이제 그런 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의 사람이 이득을 보게 되고 순부담률은 한 6.44% 정도 되겠습니다. 기본소득을 주면 모두에게 600만 원을 다 줍니다. 그래서 시장소득은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00만 원 받고 6만 원 더 일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고요. 똑같은 시장소득이고 기본소득의 금액은 167조 원, 그리고 기여금도 167조 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 순부담자의 순부담 액수를 따져보면 마이너스인 사람들은 돈을 결국은 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돈을 결국 받는 게 많은 사람들은 여기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는 게 많은 사람들은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요 마이너스인 사람들의 요 값을 합치거나 플러스인 사람들의 값을 다 합치면 순수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내고 받고 하는 걸 상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66조 원 정도입니다. 실제로 주고받으니까. 이제 그런 식이고 여기서 보면 실업자 아까는 600만 원 다 내려가지만 여기서는 600만 원, 605만 원, 618만 원 이런 식으로 소득이 아까보다 훨씬 더 조금씩 다 증가하는 관계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진위계수는 훨씬 더 많이 감소하고요. 전체 66%가 순수혜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167조의 명목적인 비용이지만 순부담자의 비용은 66조 원 정도고 사중 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는 그래프가 단순하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수평선 부분이 없고 졸업시 증가하다가 66% 정도에서 교점이 생겨서 이런 식의 부담을 갖는 그러한 곡선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부담 비교를 하자면 가령 경제적 비용을 보면 선별소득 보장은 55조 원입니다. 지급하는 비용 39조 원, 사중소득 16조 원. 이 기본소득은 66조 원, 약간 많죠. 11조 원 정도 더 많아져요. 순수한 비용은. 진위계수를 1%포인트 낮추는데 14.7조 원을 썼습니다. 여기서는 1%포인트 낮추는데 6.2조 원만 쓰면 됩니다. 훨씬 더 이 빈곤을 낮추는데 효율적으로 낮춘다.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것이 기본소득과 선별소득 보장의 어떤 시뮬레이션 비교인데요. 이건 한꺼번에 그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이런 식으로 가고 초록 하늘색으로 가고 여기서는 선별소득 보장은 분홍색으로 가고 뭐 그렇게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별다른 소득보장 제도가 아니라 현재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그 다음에 현재 있는 EITC를 시장소득 순위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합친 거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중손실이 중요한 건요. 미래 기술이 이 중산층 일자리를 흔히 말하듯이 양극분해시켜서 대부분을 저소득층 일자리로 한 80%를 넘기고 고소득층 일자리로 한 20%를 넘긴다면 이런 경향이 계속된다면 이 저소득층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한계세율 100%인 방식으로 소득 보장을 하다가는 사중손실이 너무 커진다라는 게 제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시장 소득 손익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소득 보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자면 24조 원이 있을 때 200만 명에게 지급하면 연간 1200만 원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은 그렇게 지급하면 약 971만 명의 소득이 역전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이 있다고 할 때라는 이 가정이 틀린 겁니다. 예산은 국민 합의에 의해서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시장 소득 순위를 존중하면서 또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데 대부분 납세자들의 동의를 받는다면 이 금액, 지불하는 금액은 작게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 역전되는 사람의 숫자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불필요한 사람들에게 왜 주냐라고 할 때 50%번째 소득이 2천만 원인데 이 사람이 불필요한 사람이냐 이 말이죠. 소득 보조가 불필요한 사람으로 보이냐 50%번째 사람이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200조 원 증세가 가능하냐. 이렇게 엄밀하면 증세가 아니고요. 가계에서 나누어 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200조 원을 정부에서 걷어요. 그런데 200조 원을 가계에 되돌려줘요. 그러면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단 가계 중에 너희들끼리 소득 불평등이 너무 심하니까 너희들 중에 가난한 사람 똑같이 나눠주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아진다. 그런 제도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200조 원을 낼 수 있냐라고 하는 건 냈다가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이죠. 내는 것만 생각하면 불가능하죠. 근데 가령 모든 소득의 10%면 한 200조가 됩니다. 지금 2000조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냈다가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제도이고 낼 수 있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나름이다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가령 뭐 이런 이야기죠. 지금도 가령 50%만 줘봐요. 그러면 50% 사람은 사실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사람들입니다. 소득세를 많이 낸 사람들인데 이 4분위 그러니까 상위 한 20%, 40% 정도의 사업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 사람들 소득은 코로나로 감소한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 안 주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왜 세금만 내야 되지? 어려울 때 받지도 못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투표 성향은 이렇게 되는 거죠. 두 정당이 있는데 어떤 정당은 세금 많이 걷어서 복지 늘리겠다는 정당이 있고 어떤 정당은 세금 왜 자꾸 가난한 사람 몰아주냐? 세금 안 걷고 복지 작게 하겠다는 정당이 있을 때 이 상위 50% 사람들은 세금 안 걷고 복지 안 하겠다는 정당에 찍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복지를 줄이겠다는 시장을 더 존중하겠다는 이 정당에 집권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이 정당에 집권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결국 가난한 사람이 받는 돈도 수십 년 지나면 액수 자체도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가능성 때문에 길게 본다면 이 기본소득이 이렇게 복지국가를 빨리 만들고 국민적인 합의에 기초해서 우리가 가진 이 저신뢰 사회를 고신뢰 사회로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우리 김문정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양재진입니다. 저는 오늘 기본소득이 복지국가를 강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좀 그렇게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강남훈 교수님께서 방금 전에 발표하실 때 이제 뭐 사과도 먹고 토마토도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본소득도 하고 사회보장도 좀 잘하고 두 개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본소득도 그냥 국가에서 이렇게 주는 거고 어떻게 보면 복지도 뭐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개 있지만 뭐 연금을 주든 뭐 하는 식으로 아동수당 주든 이렇게 또 현금 주는 거고 하니까 뭐 그게 큰 차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사실은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원리 자체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복지국가,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사회보장제도의 원리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복지국가의 어떤 철학적 기반 같은 것,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먼저 드리는 게 이해를 도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반으로 그 존 롤즈의 그 정의론을 많이 얘기합니다. 하버드대 뭐 철학가, 사회철학가 교수였었죠. 지금은 돌아가시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분이 정의가 무엇일까, 정의로운 사회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과거 그냥 뭐 어떤 누가 와서 도덕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좀 챙기고자 하는 일반 사람들이 그냥 보통 이게 합리적인 개인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한번 토론하면 뭐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단 무지의 장막에 가려 있는 경우, 즉 뭐냐면 이해관계를 모를 때, 자기 이해관계를 모를 때, 자기 이해관계를 알면
뭐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양반은 양반 입장에서 그 계급 사회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게 정이라고 할 거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 뭐 여자는 여자 입장이 다르고 다 할 거. 종교면 종교가 다르고 다 있고 부자는 부자 나름의 논리가 있고 다 이럴. 그래서 자기네 처지를 모를 때, 즉 태어나기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어나기 전에 내가 부잣집에 태어날지 남자로 태어날지 뭐 장애를 갖고 태어날지 알지 그런 걸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능력을 갖고 태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여 앉아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한 몇 가지는 합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첫째는 자유의 원칙에는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마음껏 살아보자. 마음껏 살아볼 수 있는 그런 뭐 경제 활동도 마음껏 하는 거고,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출판 뭐 사상의 자유부터 종교의 자유도 하여튼 뭐 그런 거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자기가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생긴 성과는 자기가 가질 수 있게 보상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받을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겁니다. 일단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한가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혹 내가 장애를 안고 태어나면 어떡하지? 혹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교육받을 기회가 별로 없을 텐데.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살다가 그냥 운이 안 좋아가지고 잘 나가는 회사 다니다가 산재를 당하면 어떡하지? 잘 나가다가 그냥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그랬을 때 뭔가 보완책이 있으면 좋겠다. 보장책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사회보장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재수만 좋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나도 될 수 있으니까 그 안전판을 마련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위험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이제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부가 형성될 거 아닙니까? 유무형의 부가 되면 그거를 상당 부분을 그 어려운 사람한테 주자라는 겁니다. 집중해서. 그렇게 해서 안전망을 깔아주자. 아무 사고 없는 사람은 그냥 가고 돈만 벌어서 세금 내도 좋은데 위험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차등의 원칙 똑같이 하지 말고 위험한 사람한테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사후적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육 기회 같은 것도 동일하게 줘야겠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사후적인 보상뿐만이 아니라 기회평등까지 하는 그런 그 시스템, 여기에 세 가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자기 무지의 장막에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지국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복지국가에서는 누구나 노동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누구나 일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내고 뭐 세금도 내고 막 하죠. 그러다가 자기 뜻하지 않게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뭐 실업을 당할 수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럴 수 있죠.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은 이 돼지저금통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면 돼지저금통에서 꺼내서 그 사람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돈만 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상부상조하고 사회적 연대 입장에서 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내지만 받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를 좀 후하게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소득은 좀 우리가 뭐 강남은 교수님이 기본적인 거 말씀 안 해줘서 제가 조금 뭐 하게 되면 개인에게 현금으로 무조건 뭐 실업당했냐 뭐 집이 어렵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정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라고 하고 뭐 그 수준에 따라서 많이 주면은 충분하게 주면 완전 기본소득 좀 뭐 그렇게 못하고 일단 작게 시작하면 뭐 부분 기본소득 이렇게도 나눕니다. 어쨌든 간에 개인에게 현금으로 무조건 정기적 보편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요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소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과 이제 복지급여의 차이를 조금은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소득 개인에게 줍니다. 복지급여도 개인에게 줍니다. 실업급여, 뭐 연금 같은 거 다 개인, 아동수당 다 개인 단위로 나옵니다. 그런데
가구 단위로도 사실은 줘요. 특히 저소득계층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정책들, 기초생활보장제 공적부조에서 생계급여나 이런 걸 준다든지, 아니면 근로빈곤층에게 EITC라고 그래갖고 일을 하게 되는데도 계속 내셔널 미니멈보다 소득이 낮으면 그 조금 보너스를 주는 게 있거든요. 근로장려금 같은 거. 그런 거는 가구 단위로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과 가구는 다르거든요. 개인들은 저소득, 아까 강남 교수님 그 표에서도 2,000몇만 명에서 반 50%가 2천만 원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다 남성 가장 생계 부양자가 2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그러면 제 아들이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그 소득자의 하단에 들어갑니다. 제 와이프가 프리랜서 번역가인데 가끔 이제 번역하거든요. 뭐 1년에 뭐 한 몇백 버는지만 그걸 다 비춰 그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전업주부들 그냥 일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무소득이 없으니까 맨 꼬라비죠. 무소득자가 아까 2,600만 원이 일한다면 2,500만 원 일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산층 가정의 학생이나 전업주부도 일 안 하죠. 그런데다가 이제 돈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중산층, 중산층인데 저소득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구 단위로 이걸 환원을 해주어서 가구 단위에서 진짜 가구 소득을 다 합쳤을 때, 그게 저소득인지 아닌지, 위험에 있는지 안 있는지를 판별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저소득자를 상대로 한 건 가구 단위로 합니다. 개인 단위로 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하죠. 의료보장이라든지 공보육이라든지. 왜냐하면 현금은 목표 달성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이 잘 키우라고 아동수당을 100만 원 주지 않고 아동수당을 10만 원 주고 나머지는 공보육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돈 100만 원 받아서 꼭 아이를 잘 키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보육 해가지고 글로 오게끔 하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사실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우리나라 같으면 2대 1입니다. 2가 복지급에서 2가 서비스고 1이 현금이죠. 이런 것도 있고, 또 무조건 조건 이라고 해서 근로 연령대 인구에게는 복지급여는 무조건으로 주지 않아요. 왜? 근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노인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줍니다. 정기적으로 계속해 줘요. 그러나 근로 연령대 인구에게는 조건을 달죠. 구직 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훈련을 받는 조건으로 실업수당이나 이런 걸 나갑니다. 그냥 주질 않아요. 또 지급기한도 육아휴직 같은 것도 1년, 그쵸? 실업급여도 9개월 이렇게, 왜?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노동을 해서 소득 활동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국가가 이제 굴러가고 그 돈 가지고 복지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동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기본소득은 노동과 보상, 특히 임금 노동과 보상의 관계를 사실은 그 단절시키려고 하는 거죠. 꼭 뭐 일해야지 뭐 돈을 받느냐, 그냥 주는 거지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제 무조건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랑 기본소득이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아는데 가장 큰 차이는 전 이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해서 보편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이유가 뭐냐면 복지에서는 사회적 위험이 있는지, 니즈가 있는지, 뭐 아이가 있는지 등등 뭐 이런 거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니즈가 있을 때 급여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선별한다고 보는 거죠. 이거를 위험과 욕구를 선별해서 있는 사람한테만 주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소득은 보편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보편적이라는 책이 말보다는 기본소득은 무차별적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지급여에서도 보편주의, 무상급식 같은 거 만약에 가구소득 따지지 않고 다 주면 보편주의라고 하거든요. 기초연금 같은 거 소득 따지지 않고 다 주면 보편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노인이라는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하는 욕구라든지, 그 학생이기 때문에 급식이 필요하다라는 그 욕구가 판단이 된 다음에 가구 소득 따지지 않고면 다 보편적이게 되는 거고, 거기서 가구 소득을 따져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다 주면 선별주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왜 학생만 급식 주냐, 다 줘야지 하면은 기본소득 방식의 어떤 뭐 급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따지지 않는 거에서 무차별적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복지에서 보편주의, 복지에서 선별주의, 그 다음에 기본소득은 그런 거 욕구나 위험을 따지니까 무차별주의에서 전체를 다 뭐 이렇게
되는 거로 이해하는 게 이제 복지와 기본소득을 차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을 좀 말씀드리면, 기본소득은 아까 말한 돼지저금통이 따로 없어요. 그냥 걷어서 나눠주는 거니까 돼지저금통은 따로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모든 이가 그대로 나눠 가지니까 굉장히 평등해 보이지만, 아까 뭐 그 경남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N이 많으니까 급여가 낮을 수밖에 없다. 만약 급여를 높이려면은 엄청나게 이제 증세를 많이 해서 이제 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요건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연대 같은 게 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상부상조나. 실업자든 장애인이든 소득 활동하는 사람, 전화가 뭐 여기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액수를 받는 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자나 뭐 실업자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평등해 보이지만 사실은 사회적 연대나 상부상조는 없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사회적 경제적 효과 문제에 있어서 강남 교수님이 기본소득에 대한 좀 오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해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본소득을 통해서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니까 사각지대는 당연히 해소가 되죠. 못 받는 사람 없으니까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 해소되는 목적은 사각지대 그 소득이 없다거나 그런 위험에 빠졌을 때 한번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정도의,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한 급여가 돼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돈 조금 받았다고 해서 사각지대 해소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본소득이 만약 전 국민 기본소득을 얘기를 하게 되면 10,000원씩 받아도 6조가 들고 10만 원이면 62조가 드는 그런 큰 프로그램입니다. 10만 원씩 받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1인 가구 생계급여가 52만 원 월인데, 최소한의 그거고 거기다 주거급여가 한 26만 원, 그래서 80만 원 정도가 1인 가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현금성만. 만약에 그렇게 모든 국민에게 그 정도 맞춰주려고 그러면은 뭐 얼마가 되나요? 500조 이상이 들 겁니다. 500조가 넘죠. 그렇죠. 500조가 넘는데 1년 우리 국가 예산이 500조니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급여를 좀 충분하게 어느 정도 주기는 상당히 현실 상황에서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제안한 정도가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1년에 한 10조나 15조 정도 가지고 이제 하시겠다고 하니까, 시작을 그 정도가 그나마 좀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한 뭐 월 17,000원이나 뭐 10조면은 14,000원 되나요? 그 정도 되는, 아니다. 어쨌든 뭐 20만 원이면 월 17,000원이고, 어쨌든 뭐 월 2만 원, 뭐 15조 갖고 한다 그러면은 한 2만 얼마 정도 되겠네요. 2만 얼마짜리 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게, 실효성 있게 해소되는 게 아니죠. 그거 갖고는 뭐 사실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현실적으로는 사각지대의 진짜 문제 해결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득재분배 문제도 있어서도 사회보장은 이게 이제 사회보장 급여를 소득 분위별로 나눈 겁니다. 여기가 이쪽이 이제 하위소득자고 여기가 상위소득자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현금급여만 받는 거에서 현금급여 받는 게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요 파란 게 이게 공적연금입니다. 사회보험은 급여가 소득 비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안 줘요. 많이 냈기 때문에 많이 받는 것도 있고, 이제 실업급여도 그렇고 육아휴직급여도 그렇고, 월급이 많았던 사람이 소득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육아휴직을 받는다든지 실업하면 다 소득이 빵빵 떨어지고, 이만큼 있다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요만큼 있다가 소득이 빵인 사람들이 있어요. 소득계층별로. 그렇죠? 이게 충격이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득 비례를 해서 어느 정도 과거 소득의 한 60%, 50%? 요 정도는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액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중산층은 중산층을 유지시켜주려고 하는 겁니다. 중산층이 하층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충분한 급여를, 적절성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보험 급여는 이게 높아요. 이 소득계층 많이 나갑니다. 반면에 이제 사회보험의 약점은 뭐냐면,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지 급여권이 나오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소득이라든지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예컨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반 재정에서
일반 재정에서 급여를 주죠.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 못한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 받지 않습니까? 건강보험에 가입 못한 사람은 의료급여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재정에서 다 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소득자들은 이게 이제 요 위에 것이 일반 재정에서 가는 급여입니다. 일반 재정, 그러니까 사회보험료가 아니라 일반 그냥 조세에서 그냥 국가가 뭐 주는 것이죠. 즉 이걸 거꾸로 보면은 이렇게 하위 계층자가 많이 받죠. 일반 조세에서 많이 받고 상위 계층자는 이제 얼마 안 받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보험 못 받았던 거를 일반 재정에서 받는 급여로 어떻게 보면 보충해서 받는 게 현재 시스템, 사회보장 시스템입니다. 물론 여기엔 공적 부조, 아까 그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위 20%를 보면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그 다음에 EITC, 아까 근로장려금, 근로빈곤층에게 들어가는 이게 높은 포션을 차지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본소득과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기본소득으로 그것도 세금에서 나가는 일반 재정에서 나가는 거니까 현금이니까. 기본소득을 여기 똑같이 해서 10만 원씩 이렇게 준다 그러면 똑같이 10만 원 채워주면 소득세 분배나 양극화 해소 효과가 크지 않죠. 똑같이 받으니까 여기 똑같이 올라가니까 막대 그래프 위에. 근데 이제 지금 복지급여 방식으로 일반 조세를 사용한다면 뭐 실업부조나 생계급여를 높여준다, EITC를 높여준다 이렇게 되면 이쪽이 이제 길어지는 거가 되겠죠.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래서 양극화 해소 효과라든지 소득세 효과가 더 클 거다라는 게 이제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강남 교수님이 아까 그 소득 자료 갖고 하신 거에서도 사실은 좀 맹점이 있는 게 뭐냐면 개인 단위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개인의 50% 이하 소득자에서 이제는 아까 말했던 제 아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그쪽 밑으로 들어가 있고 제 조교 우리 SSK 하는 연구 보조원들 수당 받는 우리 대학원생들도 다 연말 정산 하잖아요. 다 그 하층 저소득자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1인 남성 생계 부양제에서 난 집에서 남자 혼자 딱 일하고 나머지는 다 이게 아니잖아요. 다 각자 조금씩 그냥 파타임도 많고 뭐 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저소득자로 들어가 있지 그게 다 저소득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단위로 기본소득을 받잖아요. 그거를 가구 단위로 바꾸게 되면은 꽤 소득 역전적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제가 제시한 이 그림은 뭐냐면 랩 2050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30만 원 국민 기본소득제를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 30만 원 국민 기본소득을 받았을 때 가구 유형별로 얼마 손익계산인가를 한 겁니다. 이 손익계산에 따르면 외벌이 1억 4인 가구, 외벌이 1억 4인 가구가 가장 큰 순혜택자로 나옵니다. 세금은 많이, 기본소득 하는 게 세금 많이 필요하니까 고소득자니까 많이 내지만 받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왜? 일 안 하던 전업주부도 또 받을 수 없던 거 다 받아오고 자녀들도 받아오고 하니까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 합산 3인 가구, 9천만 원 맞벌이 3인 가구도 많이 받고요. 오히려 생계급여 받는 2인 가구는 늘어나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하고 오히려 1인 청년 5천만 원 소득의 1인 청년 가구는 마이너스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기본소득은 사람으로 가니까 가구원 수가 많은 게 제일 혜택이에요. 좋아요. 근데 그 가구원 수라는 것은 뭐 소득을 따지지 않고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거 하면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 제가 딱 이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가구 단위랑 개인 단위는 다르다라는 것이고 소득재 분배를 얘기할 때는 가구 단위로 하는 게 그래서 진이 국제 비교하는 건 다 가구 단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부양 효과도 기본소득보다는 사회보장 급여가 높다. 뭐 많이 아는 겁니다. 한계 소비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추가로 들어오는 돈을 다 소비하지는 않고 일부분은 저축이나 뭐 보험을 사든지 뭐 다른 식으로 가는 거고 돈이 없어 못 쓰는 저소득자들은 돈이 들어온 대로 쓰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소득자에게 몰아서 주면 전체적인 소비 증대 효과가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기본소득 해야 된다는 논의도 있는데 사실은 자동화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질런지는 사실은 저는 확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 기술 변화가 계속 있었지만 그런 일은 없었고요. 오히려 기술 AI든 로봇이든 잘 활용을 해서 기업과 산업 경쟁력이 유지가 되면 일자리가 유지가 되고
국민소득이 늘고 그거 갖고서 복지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늘어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것이지 AI와 로봇을 안 해가지고 산업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세계 경쟁 속이니까 기업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그냥 군산이나 러스트벨트의 공장 망하면 일자리 없어지고 지역 피폐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도 만약에 기본소득이 일자리 없는 사회가 진짜 되면 그때도 된다고 봐요.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아동수당 같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법안 만들고 시행하면 됩니다. 현금. 그러나 이제 서비스 프로그램은 달라요. 공보육하면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해야 되는 거니까. 의료 서비스 같은 것도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현금성 프로그램은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미래에 일자리가 없어져서 그 사람들에게 줄 돈이 필요한 거면 지금부터 연금 저축해서 쌓아뒀다가 써야죠. 왜 미래에 일자리 없는 사람 줄 돈을 왜 지금 일자리 있는 사람한테 줍니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지금 해야 될 일은 아까 말한 대로 일자리가 변화가 있으니까 지금 판교나 실리콘밸리 같이 고임금, 고학력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고 저소득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그 가운데가 이제 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보장을 짤 때 기본소득은 이 판교나 실리콘밸리부터 하층까지 이렇게 똑같이 주자라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하층에 촘촘한 안전망을 좀 잘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곳에 일반 재정을 가지고 하는 안전망을 좀 깔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전 직업훈련이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기회평등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돈 준다고 끝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국가는 적극적으로 이 변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인력들을 또 그리고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강남 교수님은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하고 이제 기본소득론자들은 이런 거 다 하고 또 기본소득도 하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예산 제약성을 좀 생각을 해요. 우리 가정경제에서도 그랬듯이 어느 한쪽에 돈이 많이 쓰게 되면 다른 쪽에 돈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본소득은 워낙 돈이 아까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에요. 10만 원짜리도 60조가 들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60조면은 우리나라 현금 모든 급여, 연금부터 실업수당까지 모든 급여 합한 것까지 버금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제약성 문제를 생각을 하면 두 개가 다 발전시킬 수는 없다. 그렇다면 아까 소득재분배 효과라든지 사각지대 소득 보장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우월한 기존의 복지급여 방식을 강화하는 것, 그래서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기본소득에 쓸 수 있는 돈도 사실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때문에 자동 지출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의료가 특히 그렇고 연금 지출은 자연히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국민연금이 보험료만 납부하고 받지는 사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은퇴를 안 해서 보험료만 내고 있는 사람이 라서 그래서 지금 보험 기금이 계속 축적되고 있고 나중에 쭉 빠지는 모양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감안을 하면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고령화 사회에 우리가 나중에 지출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지금 한 7% 정도는 그렇게 감안을 해야 돼서 우리가 이제 OECD 평균 21%를 목표로 우리가 사회 지출을 하겠다. 지금은 11%인데 그랬다 했을 때 사실상 이런 고령화 때문에 생기는 자연 증가분 요걸 감안을 하면 사실상 복지 강화에 쓸 수 있는 돈 한 60조 정도, GDP의 3%는 60조 정도이다. 이거를 지금 써야 그나마 실업급여 같은 것도 지금 실업자에게만 주는 것도 사실 198만 원이 최대 상한으로 묶여 있거든요. 소득 대체율은 60%인데 상한이 198만 원이에요. 이래서 600만 원, 500만 원 월급쟁이면 사실은 654, 3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실업급여로 198만 원 상한에 묶여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 올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쌍용자동차 사태 이런 것이 덜 안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뭐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뭐 공적 구조에서 지금 부양의무자 좀 없애고서 계속해서 대상자 확대해가지고 하려는데 또 돈도 들어가고 뭐 하여튼 그런 거 또 기초연금도 지금 25만 원, 30만 원밖에 못 주고 있어서 지금 생계급여 52만 원보다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높여줘야 된다든지 이런 데 드는 돈들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 데 써야지 기본소득 60조 원 갖고 기본소득 하면 한 달에 9만 6천 원씩 줄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사실은 보장성이 높아질 수가 없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보완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 것 같고 사회보장 쪽을 강화하는 쪽으로 우리 자원을 한정된 자원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계속해서 그래도 기본소득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 강남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 공유자산에 대한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 뭐 말씀 나중에 하면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공유자산에 대한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으니까 이걸 n분의 1에서 기본소득 해야 된다. 또 우리가 꼭 무슨 생산주의만 하냐, 생태주의적 입장에서 지금 충분히 우리 생산하고 있으니까 뭐 페이드웍 하지 말고 있는 것 좀 이렇게 나눠 갖자라고 하는 그런 대안체제적인 운동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아무리 이렇게 뭐 얘기를 해도 사회보장은 사회보장이고 n분의 1로 공유자산은 나눠 가져야지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게 뭐 소득재분배도 되고 사각지대도 없애고 뭐 하는 것 차원에서 기본소득 하자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한편에 이제 정치가들은 이제 정치적 계산을 통해서 기본소득 자꾸 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사회복지적 효과, 뭐 소비 증대랑 경제적 효과 이런 것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복지급여는 소수가 받거든요. 우리가 건강보험료 다 넣더라도 내더라도 병원은 어쩌다 한 번씩 가는 겁니다. 소수가 혜택을 봐요. 그런데 기본소득은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전체 유권자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자꾸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하게 된다면 저는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 이 가용 자원을 가지고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니까 뭐 그냥 좀 진부한 얘기 같지만 그래도 그게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기본소득을 이 사회복지 혹은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강남훈 교수님 같이 공유자산론이나 생태주의 입장에서 한다면 그 나름대로 논리가 있으니까 그거는 또 경청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간의 어떤 발표하신 여러 논조 같은 걸 보면 이제 예상대로 되게 그 기본소득제 문제만 가지고도 이제 이걸 좀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신 것 같고 또 양 교수님은 거기에 대한 반론을 갖다 분명히 해주셨는데요. 이제 저는 사실 뭐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사회불평등에 대한 이제 관심사가 있으니까 삶의 질 문제와 관련지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 좀 약간 준아마추어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치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면 좀 그걸 인정을 하면서도 알쏭달쏭한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고 특히 이제 그 경제적 비용 했는데 경제 외적 비용은 그러면 어디 간 거지 뭐 하는 그런 좀 엉뚱한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제 그러면서도 오늘 논의의 어떤 초점은 제 나름대로 이제 좀 하면 복지 체제 그 웰페어 레짐의 어떤 새로운 어떤 이 탐색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특히 아까 박남훈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공유자산이라는 거, 공유부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게 그러면 이게 논리 체계 안에 있는
논리적인 얘기인가? 그러지 않으면 또 기본 전제를 새로 해야 되는 건가 하는 논리적 측면과 좀 전제적인 어떤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전제화 시켜준 생각을 바꿔야 되는가 하는 뭐 그런 식의 의구심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일단 그 두 분의 입장차가 분명히 드러났으니까 이걸 화두로 해가지고 조금 더 이 논의를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익히 이제 다 알고 계신 거지만은 오늘 상대방 기조 발제를 직접 청취하신 후에 새로 이제 그 이해되셨거나 느끼신 점들까지 포함하셔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유자산은 제가 발표 때는 좀 생략을 했지만 양 교수님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이제 토지 문제입니다. 네. 토지 불평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토지 문제를 부동산 투기 문제죠. 그리고 가격이 오르고 투기가 일어나는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잘 안 되고 토지 보유세를 매년 납부하는 토지 보유세를 올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경제학에서 유명한 문제이지만 대부분의 그 학자들이 동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미국도 보유세가 굉장히 센 나라죠. 그래서 미국은 우리보다 소득이 높고 돈도 많지만 부동산 투기가 우리만큼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을 이제 정치인들이 못 올리고 있죠. 보유세를 안 올리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물론 아주 1% 부자들만 세금 매겨가지고 효과가 없거든요. 적어도 보유세는 보편적으로 매겨져야지 효과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렇지만 그 문제를 보유세를 매기기를 어려워하는 문제를 토지가 우리 모두의 것이다 라는 건 원래 우리 헌법의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어야 되지만 이제 말씀하신 걸 들으면 바뀌어야 돼. 토지는 사적인 소유물이다 라는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어야 되지만 우리 헌법의 생각은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토지를 우리 모두의 것으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헌법에 맞추어서 우리 생각을 바꾼다면 토지를 이렇게 비싼 토지를 사는 사람은 거기에 비례해서 당연히 보유세를 많이 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비례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주인은 모든 국민이니까 이제 그렇게 받은 보유세를 뭐 전 국민으로 n분의 1로 기본소득 형태를 나누어 갖는다면 그럼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은 1가구 1주택을 포함해서 한 85% 사람은 오히려 받는 게 많아지고요. 보유세를 새로 인상하더라도 한 15% 사람은 내는 게 많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게 바로 부동산. 그렇게 되면 85% 사람은 보유세 올려서 나눠 갔는데 반대하지 않겠죠. 정치인들이 지금 사람들의 저항 때문에 이렇게 못 올리고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대부분의 사람의 동의를 받아가면서 부동산 투기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저는 기본소득이 복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 교수님은 이제 그걸 부정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부동산 문제는 기본소득으로 해보자라는 합의는 좀 더 쉬울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가 그렇게라도 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많이 바뀐다면, 우리 토지가 우리 모두의 것이지라는 것만 바뀐다면 탄소나 환경도 그런 거고, 더 나아간다면 어떤 소득의 일부도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더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거기까지 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지라도 이렇게 작게 합의할 수 있는 그 부동산 문제, 그 다음에 지구가 망하면 인류가 죽기 때문에 복지 제도도 필요 없는 거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생태 문제는 지구 존재의 문제이니까 그것도 탄소세를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탄소세를 부과 못하는 건
저항이죠. 물가가 오르고 마찬가지 원리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면 큰 시대적인 문제 몇 가지가 해결될 수 있고 거기부터 어떤 합의점이 좀 넓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 현실적으로 그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 유효성, 정책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시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국토보유세가 됐든 뭐 보유세 이렇게 해서 10조든 15조든 걷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걸 꼭 n분의 1에서 나눠 가져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강화하는 데 필요한 돈을 쓰면 안 될까?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유사한 예로 이제 그런 자연배당의 현실적인 모습으로 알래스카 배당 얘기하잖아. 알래스카 석유기금. 알래스카에서 전에 알래스카 주민들이 나눠가는. 근데 노르웨이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노르웨이도 유전 있죠. 노르웨이가 엄청난 산유국 아닙니까? 노르웨이는 거기서 나온 돈을 연금 재정에 넣고 있습니다. 꼭 굳이 n분의 1에서 바로 나눈 것 같지도 않고 미래에 이제 고령화 사회 대비해서 연금을 좀 그러니까 이거를 꼭 공유자산에서 나온 어떤 이익이나 이것을 꼭 n분의 1 해야 되는 거는 아니다 생각하고 이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합의가 된다면 해야 되고 저는 그 필요한 부분이라면 아까 차등의 원칙에 따라서 그 사회에서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곳에 보장을 더 해주는 그쪽으로 자원이 들어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그거는 질문이 사실은 두 가지. 네. 또 탄소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왕 토지보유세를 한 30조 걷는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집중해 주자. 이제 또 환경세를 한 30조 걷는다면 탄소세를 지구를 살리려고 그러면 30조를 그냥 탄소 절약 기술에 투자하자. 아니면 가난한 사람에게 주자.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 주장은 이렇게 정책 현실을 좀 나이브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거나 탄소세를 부과하면 물가가 다 오르잖아요. 모든 사람이 싫어요. 그렇게 되겠죠. 싫어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 도입한 정치는 지금 옛날에 어떤 우연한 기회에 알래스카나 노르웨이처럼 그 펀드를 국민적인 합의로 이렇게 특정한 용도에 쓰자 n분의 1로 가자. 그 합의는 이제 옛날 일이고 지금부터 새로 세금을 부과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합의를 본다면 그 세금으로 물가가 오르고 세금이 오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정책에 반대한다고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이 더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하는 예를 들어 중사 반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반수가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탄소세의 경우에도 호주의 예를 들면 탄소세를 도입했었어요. 2, 3년, 1, 2년 정권을 뺏겨요. 물가 오른 걸 사람들이 싫어하는 정권 바꿔버려요. 탄소세 없애겠다는 정권을 다시 집중해서 탄소세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낭만적인 질문이라 만약에 탄소세를 n분의 1로 나눠줬다면 마찬가지로 탄소세는 한 70% 사람들이 물가 오른 것보다 받는 게 많거든요. 부자들은 아무리 탄소세가 많으니까 그 나라는 탄소세를 계속 올릴 수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탄소 기본소득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도입한 탄소세를 지금 난방료만 하는데 탄소세를 난방료만 부과하는데 스위스는 7배까지 올렸어요. 현재. 국민들이 아무도 저항 안 하고 점점 좋아요. 이제 휘발유세를 부과하자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조세를 이렇게 n분의 1로 매칭시켰기 때문에 7배를 올릴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스위스가. 그래서 얼마 정도예요? 유럽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7배?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액수는 모르겠지만 톤당 뭐 얼마인지, 탄소당 얼마인지는 지금 한 7, 8만 원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톤당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도 탄소세를 유럽에서 세게 때려 매기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는 한번 인상할 때마다 전 국민 논쟁을 다시 해야 돼요. 이거 새로 합의를 봐야 돼요. 근데 스위스는 자동으로 가요, 그냥. 스위스는 자동으로 가도 아무도 반대 안 해요. 그렇게 가기로 합의를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득을 보기 때문에 다 찬성하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메커니즘이니까 이 생태 문제를 생각한다면 탄소세를 걷어서 탄소 개발은 일반 재정으로 쓰고 좀 정치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상당히 그 입장이 이렇게 명확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만 장단점도 이렇게 많이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제 최저임금제 다음에 바로 이제 굉장히 큰 화두가 정책적 화두가 바로 이제 이 기본소득제가 지금 이 시점에 이제 활발히 논의돼 가지고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적실성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게 이제 시기 절차하고 관련 지어 가지고 조금 더 부연하실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남 교수님이 들어가시니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적절한 시점이 됐다고 하는 건 사실은 양 교수님하고 토론해서 사회보장 정책의 하나로 기본소득에 대한 합의 수준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수준에 이르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나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이 말이 좀 중복이 돼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지 기후 재난 문제는 너무 현실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어떤 식으로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둘 다 세금이 아닌 방법으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정책입니다. 세금에는 조세 저항이 있고 그래서 기본소득의 원리를 그냥 조금만 응용을 한다면 적용을 한다면 과세하는 준과세하는 양쪽에 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좀 이 시기에 꼭 좀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소득 보장으로서의 기본소득은 좀 더 논의가 그 다음번에 많이 합의 나서 우리 수준이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글쎄, 부동산 문제는 지구 온난화 문제 기본소득이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사실 제가 깊이 고민을 안 해봐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말하자면 환경세 같은 거 아까 산소세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가격을 높이더라도 세금을 부과해서 가격을 높여서 수요를 좀 줄이자 뭐 이런 측면인 거잖아요, 그렇죠?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뭐 네, 기술 개발도 좋죠. 그런데 글쎄 이제 부동산을 세금으로 뭐 잡자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주택 같은 문제가 된다면 글쎄 세금 높여서 상품 가격은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세금 높고 상품 가격이 올라가 주택 가격이나 주거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아닌가요? 아니요. 네, 떨어지죠. 그런가요? 네,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데 주거가 문제는 아닌데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그래서 담배세 올리면 담배값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건데 토지는 좀 다르죠. 토지는 다르니까. 네. 네,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돼서 진짜 정책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예.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지. 그냥 기본소득, 왜냐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기본소득이 꽤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을 하거든요. 복지 문제도 다 해결해, 경제도 다 살려, 뭐 부동산 문제도 해결해, 뭐 지구도 지켜.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하나하나 따졌을 때 이제 그렇지 않다는, 특히 이제 사회복지나 아까 이제 경제 소비 증대 효과 문제에서 제가
하나하나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탄소세를 오히려 더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되시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탄소세 이제 죄악세라는 개념으로 전 접근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 경제학에서는 피부세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라서 일반 사람들도 금방 좋은 세금이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는 되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복잡합니다. 사실 얘기하신 대로 논쟁도 많고 이렇게 그 논쟁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데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지가거든요.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지가는 주택이 어떻게 토지. 아, 그 토지가 아니라 이제 주택 중요한 게 주택 문제니까. 토지에 대해서 매기는 거고요.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 이제 아파트는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토지 문제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냐 이제 이렇게 논쟁이 되는데 그 효과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토지 보유세는 이렇게 거의 전가되기가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다른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쟁들은 대중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부동산에 관해서. 그렇지. 그리고 그걸 두고 하면 왜 세금이 내려가느냐라고 하는 건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제 경제학에서 조세의 자본화라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년 가령 100만 원씩 그 부동산을 소유하면 보유세를 내야 된다고. 그 어떤 부동산의 보유세가 100만 원을 내야 되는 사람, 새로 구매할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년 100만 원씩 내는 세금은 이자율이 1%라면 은행에 1억 원을 예금하면 매년 100만 원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억 원의 빚을 지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게 조세의 자본화가 되는데요. 자본시장은 조그만 수익이 자본화됩니다. 주식이나 이런 자산시장은 자본화 효과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금융에서는. 그러니까 그 집을 사면 1억 원의 빚을 지는 셈이에요. 그래서 1억 원을 빚을 진다는 걸 알고 사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게 돼요. 빚을 지는 셈이니까 자기가 목표로 하는 가격에 1억 원을 낮추어서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조세의 자본화 때문인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토지 가격만 주택에 합친 건 주택부는 빼고 그 계산을 국세청에서 통계청에서 다 하는데요. 민간 보유 토지가 6천조 원쯤 됩니다. 6천조 원쯤 되는데 거기에 한 30조 원에 이렇게 30조 원에 그 토지 보유세를 매년 거두면 그러면 그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월세 전환율이 이제 지금 좀 낮췄잖아요. 그럼 5%라고 했을 때 직전에 5%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20배니까 한 30조 거두면 600조 정도의 전체 부동산 토지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하락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집 없는 사람이나 청년들에게 600조 원의 주택 보조금을 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직접 주는 돈은 30조 가지고는 1년에 6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전 국민에게 나누면 가격 하락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 자본화 효과 때문에 주세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경제학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좀 대중들이 정치인들이 또 이해하고 합의되는 시점이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거를 사게 되면 저 부동산을 사게 되면 세금 나가야 되니까 예, 매년 나가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의 매력이 떨어지고 그 돈이면 주식을 사든지 좀 이런 식으로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의식주 필수품인데 그렇게 사기 어렵게 만들고 아니 사기 쉽게 만들죠. 값이 떨어지니까. 값이 떨어지는데 세금 나가는 거 생각하면 못 아니 세금 포함해서 값이 떨어지니까 사기가 쉽죠. 세금 내는 건 매달 내는 건데 값이 떨어지니까 또 집 없는 사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가구 1주택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받는 거예요. 기본소득 안 산다면 세금을 이렇게
어쨌든 뭐 좋네요. 세금 부과했는데 오히려 받는 게 가격이 내려가고 받는 게 많아요. 대부분. 세금 내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만병통치처럼 자꾸 얘기하니까 좀 죄송한데요. 사실 만병통치도 아니죠. 다른 이게 기본소득이 만병통치가 아니라 보유세가 거기에 맞는 정책이죠. 기본소득은 그 보조정책이죠. 보유세 투 정책하고 좀 없애주는 이게 보조정책이고 효과는 보유세에서 나는 거죠. 이거는 뭐 약방의 감초인데 감초가 낫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약을 좀 쓴맛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또 이해가 되는 점도 있는데 아까 이제 기본소득이 새로운 사회 수당의 일부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제 저도 그 개념이 이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게 포함되는 건가 안 포함되는 건가 하는데 이제 사과, 토마토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토마토는 그 과일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사과는 과일이고, 예, 근데 우리가 그걸 합치면은 다 어떻게 보면 초식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제도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사회성이라고 대표되는 어떤 이 복지 체제에 아주 정교하게 지금까지 발달된 복지 체제에 이제 성공적으로 접합이 되면 가장 이상적이고 좋겠는데 이게 워낙 지금 우리한테는 좀 생소하고 에이리언 같아가지고 이걸 받아들이는 게 이제 다른 거하고 충돌을 일으키고 거기다가 이제 놀고 먹으려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제 하니까 포린 바디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좀 성공적으로 접합을 시키느냐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이제 그게 결국은 세금으로 세제하고 귀착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면은 또 조금 통할 수 있는 어떤 경로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오늘 이 배틀을 하니까 전투나 승패 뭐 이런 걸 자꾸 연상하게 됩니다만 사실은 뭐 이 첫 번째 SSK 이슈 배틀 뭐 해가지고 이제 향후에 앞으로도 숙고해야 될 논점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된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좀 생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모임은 주제는 배틀입니다만 상당히 대단히 유익하고 이 성공적인 지적 다이얼로그였었다. 뭐 이렇게 이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첫 행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두 발제자 선생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